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7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라는 의미의 우부인데요. 우부에 해당하는 한자들로는 자기 자신, 즉 비를 나타내는 우자, 번개를 나타내는 전자, 서리를 나타내는 상자, 이슬을 나타내는 로자, 눈을 나타내 눈이 오다 할 때죠. 사람 눈이 아니고 눈을 나타내는 설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우자와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우자는 비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곳에 수풀에 이렇게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라는 뜻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액체 상태로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떤 상태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 상태로 내리는 것을 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아래 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강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수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통상 비 형태로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자주 오는 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기하면 통상 7월을 얘기합니다. 우산 하면 비를 가리기 위해서 받쳐드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 지금은 이제 우산은 코팅된 천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비닐을 사용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기름을 먹인 종이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비라고 하는 것은 우의와 같은 말입니다. 우의, 옷이란 뜻으로 우의와 같은 말인데, 비 올 때 입는 옷, 비를 가리기 위해서 외투 위에 겹쳐서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우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현재 오고 있는 가운데, 비가 오는 상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라는 뜻입니다. 폭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당 몇십 미리 이상, 100mm 정도 이렇게 오면 심한 폭우로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심한 바람과 함께 내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초속 10m 이상이면 이제 폭풍에 들어가고요. 초속 30m 이상이 되면 통상 우리가 타이푼이라고 하는 태풍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푼이 오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이렇게 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종류가. 뇌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서 벼락이 치는 경우를 얘기하죠.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비가 오는 그 계층 중 한 곳에서 기온이 급강하를 해서 빗줄기가 얼음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우박이 아주 고르게 쌀알 정도로 작게 내리면 쌀악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박은 그 쌀악눈보다는 사실은 좀 크죠. 그 결정체가.
기우제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은 이제 기우제가 사실상 없어졌죠. 예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산신령이라든지 비를 그 관장하는 신이 노해서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 신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거를 이제 기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번개, 뇌라고 하는 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이제 비우자를 위에다 놓고 밑에 갑자 비슷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해서 번개라는 의미의 전자가 되겠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게 번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전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전자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본이 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도 전기가 통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기본은 번개를 뜻하는 거지만 현대 한국어에선 사실상 전기를 뜻하는 말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석화라고 하는 것은 전은 번개, 광이 빛이죠. 번개빛이나 석화는 이게 부싯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싯돌 불꽃.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부싯돌로 붙였죠. 그 뜻이니까 빛의 속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전광석화니까 전광석화와 같다라고 하면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에 의해서 이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그럼으로써 그 물리적 힘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등이라고 하는 전기의 힘, 물리적 파워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서 어둠을 밝히는 형태의 램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전등이 주로 백열 전등을 썼기 때문에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하고 가운데에 이렇게 필라멘트를 입히고 이제 진공 상태의 이 보호를 만들었죠. 이거를 전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전구가 옛날 전구, 이 필라멘트 전구는 이제 그 전력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고 전구 모양이 남아 있죠. 실제로는 전구 모양이 필요 없는 전구들이 현재는 이제 옛날에 쓰던 전구 모양을 채택을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사람의 음성 등을 원거리로 보내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해서 두 가닥 선을 활용을 해서 한 가닥은 그라운드, 베이스를 놓고 한 가닥은 하트로 해서 이 베이스 가닥과 하트 가닥 사이의 전류 차에 의해서 이제 음성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핵 주위를 불특정하게 자유운동하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전자의 숫자는 양전하의 숫자와 항상 같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전기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전자가 전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럴 때의 그
흐르는 전하의 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전철이라고 하면 전기, 전체 동력을 전기로 쓰는 열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은 전기기관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열차라고 하는 것에 기관차를 디젤 엔진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전기를 쓴다는 의미고, 전철은 도심 교통수단으로 개발된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고 객차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전기 기관차가 실어 나르는 객차는 예를 들어서 좌석 그게 기본이죠. 그러나 전철은 도심 교통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입석이 기본입니다. 전철은 꼭 입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입석을 허용하는 거죠.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지금 현대 기술로서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들을 얘기하고요. 물론 전기자동차가 반드시 배터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그 전기 선을 포설을 하고, 그 선을 따라서 예를 들자면 버스라든지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설이 있죠. 뭐 중국 같은 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자석을 이용을 해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들이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서는 가장 많은 포션을 배터리로 사용하는 전기를 자동차에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또는 그 구조물 또는 이제 각종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량이라는 글자가 되겠는데요. 물론 당연히 단어 맨 앞에 놓이면 양으로 읽히겠죠. 이거는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양이 많다 적다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건 딱 두 개를 뜻하는 양이에요. 해서 비우자처럼 껍데기를 똑같이 그리고 안에 들입자를 양쪽을 이렇게 써주면 두 개라는 의미의 량자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우자는 원래 여기 이렇게 점을 찍는데, 지금 현재 량자는 이렇게 입자, 들어가다라는 입자를 써서 두 개라는 의미의 량자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양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과 그 상대방 해서 모두를 가르친다 해서 양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양쪽이라는 말은 워낙 그 쓰임새가 넓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강물이 흐를 때 강물 한쪽과 강변 한쪽과 그 반대편 강변도 양쪽이 되는 거고, 재판을 할 때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그걸 양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쪽 팀과 또 반대편 팀을 양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왼손과 오른손을 양쪽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어떤 특정 부분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하나가 있고 그 상대방이 있는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 쌍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양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쪽과 오는 쪽을 모두 합친 걸 얘기하고 이 양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교통의 흐름처럼 상행선, 하행선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어떤 그 물체가 내려가기도 하고 승강기처럼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이럴 때도 양방향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말을 주고받을 때 말을 하는 쪽과 그 듣는 쪽에서 또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한다면 그것도 양방향이 되는 거죠. 전화 통화도 양방향이 되는 거죠.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되는 거죠. 양편 넣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자 계산 방법인데 한편 넣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특이한 경우에 양편 넣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돈을 꿔간 다음에 저녁 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 계산을 한편 넣기를 하면은 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편 넣기를 해야만 이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편 넣기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해간 날과 상환한 날 양쪽을 모두 이자 계산 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옆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역시 이 양옆이라는 것도 앞에 양쪽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사용되는 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사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양반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신사적이야, 품위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근데 원래 양반은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동반과 서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과 무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벼슬 문관 벼슬아치나 어치 또는 무관 벼슬아치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말은 곧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었죠. 지금은 이제 양반이라는 말이 사실상은 없어졌습니다. 양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진은 나간다는 뜻이고 퇴는 물러선다는 뜻이죠.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양쪽에 모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 거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를 버려서 두 가지의 이득을 챙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수 좋은 또는 운 좋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한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된 양쪽을 다 처벌한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어떤 행동을 한 당사자와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예를 들어서 회사, 이걸 양쪽을 다 처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잡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양벌 규정을 쓰죠. 그런데 양벌 규정이 때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뇌물을 이제 형법상 뇌물이라는 죄가 뇌물을 받는 사람이 뇌물 그 받는지 수뢰죄에 해당되는 거죠. 수회 또는 수뢰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매수를 했다든지 할 때는 돈을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주는 사람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양벌 규정이라는 말을 모두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된 사람을 원래 의미로는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걸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혜택을 주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 할 때도 모두 양벌 규정에 들어간다. 양서류라고 하는 것은 물속과 땅 위 양쪽에서 모두 사는 동물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충류는 사실 양서류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